예, 오늘은 원래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출장으로 인해서 또 할 수 없이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틀을 출장을 가야 해서 이번 주 수업은 전부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작업 동기 이론을 진도를 나갈 차례죠. 그 중간고사들은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중간고사를 좀 못 보신 분들은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어, 수업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건 잘 아셨을 거예요. 예, 작업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져 온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동기 이론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예,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동기 이론을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이 조직 심리학, 산업 심리학 쪽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작업 동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 동기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동기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해온 그런 부분이죠. 뭐 욕구라고도 하고 요구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혼용되어서 쓰여온 말이기도 한데, 동기라는 것은 일단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단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부분이 바로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동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기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동기가 없으면 뭐 생존 동기가 아예 사라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업 동기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개인의 작업 관련 행동을 일으키며 작업 관련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작업 관련 행동의 형태, 방향, 강도, 지속 기간을 결정하는 역동적 힘의 집합으로서 개인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즉 개인 내에서 스스로 발생시킬 수도 있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90년도 후반에 핀더라는 학자가 작업 동기와 관련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의들을 접해왔죠. 더 간단한 정의를 내린 걸 보면 작업 환경에서 작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며 유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맥코믹 등에 의한 정의가 바로 80년도에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은 뭐 뭐든지 작업 동기라고 해서 이제 일과 관련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가 고프면 뭐 좀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동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도록끔 만들어주는 거,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일단 일어나야 되는 게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기란, 모티베이션이란 유발, 일단 어라우절, 행동하도록 자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너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야? 귀하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그 지원 동기를 보통 물어보잖아요. 면접할 때도 보면 네가 이렇게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모티베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유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향이다. 방향성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유도한다.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유지할 거냐.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강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기가 일어나더라도 강하냐 약하냐도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동기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배고플 때 뭐를 먹으면 사실은 그 먹고 나면 배고픔과 관련된 동기는 사라지게 되죠. 배가 부르니까. 그죠? 지속기간이 그냥 뭘 먹음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동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기에 대한 개념을 쉽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기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 방향. 다양한 활동 중 한 가지 활동을 선택하게 한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진로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 중에 뭔가 하나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그 진로에 맞는 준비를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강도, 인텐서티라고 얘기하죠. 그 선택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진로를 결정해 놓고 딴 거에 한눈을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로 결정은 보통 제가 2학년 마치면 3학년 정도에는 이미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정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그 집중적인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속기간이에요. 듀레이션. 활동에 대한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한다.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그 지속기간도 오래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 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뭐 필요한 것도 구매하고 뭘 하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별로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강도에 따라서 지속 기간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에서는 5가지 개념이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우선 이제 행동이다라는 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행동. 그죠?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신체적, 언어적 활동이 바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친구 아주 동기가 굉장히 강하구나. 저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그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행, 퍼포먼스. 여기에는 이제 성과와 연관된 평가적 의미를 포함하죠. 그래서 평가적 의미를 포함하는 행동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동에 평가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열심히 하면 성과가 좋겠지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건성건성하면 성과가 별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도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히 수행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행평가라는 게 뭐예요? 그 뭔가를, 어떤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결과로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거기에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성과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평가적인 의미하고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능력.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이제 어떤 능력이라는 걸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이다. 안정적인 속성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쉽게 나타났다가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많은 노력과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쌓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Q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최근에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통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목적 있게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능률적으로 환경을 처리하는 개인의 총합적인 능력을 얘기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머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하고, 그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리고 뭔가를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능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학과에 지원할 때도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잘 맞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 적성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올바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학업 분야 또는 직업 분야에서 내가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적합성을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적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다 관련된 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그 학교에 대학에 와서 적성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아요. 직업 적성 검사가 우리 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아마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실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역량이에요. 이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직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것이 이제 역량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에는 뭐 동기도 들어가고, 뭐에 대한 태도,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국가 행정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공기업들도,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도 신입사원 선발할 때도 역량과 관련된 면접을 하고, 역량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업에 들어온 아니면 또 무슨 중앙행정부처에 들어온 공무원들도 승진을 위해서는 다 이러한 역량 측정을, 역량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 주에 출장을 가는 것도 모 공기업에 뭐 신입사원 면접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고, 또 어떤 그 중앙행정기관의 승진 후보자들 역량평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굉장히 모든 진짜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간 기업들도 역량평가를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통과가 안 되면 승진이 안 됩니다. 대기발령 받고 또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량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들어가서도 어딜 들어가든 간에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심리학 시간에는 이 역량에 대한 파트를 또 교재에는 없는 내용을, 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데, 우리 조직심리학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다루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이 상황적 제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상황,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지요. 어떤 행동을 촉진하거나 또는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 또는 기회.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거 잘할 수 있었는데 뭐가 안 좋아서. 도구. 그죠? 도구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그 장비가 너무 낡은 거라서. 그죠? 그런 식으로 도구나 장비,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환경적 또는 상황적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의 내적인 것이 아닌 그 외적인 괴인을 할 때 이제 상황적인 요인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 근데 동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어떤 동기가 강하게 유발되느냐 아니면 약하게 유발되느냐 하는 부분도 그런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동기라는 것은, 그죠? 동기라는 것은 수행을 하나의 결과로 놓고 수행 표준을 분모로 가지고 수행 표준을 분모로 놓고 능력과 동기와 상황이 곱해진 것을 나누면 그게 바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들이 커지면 수행이 좋아지겠죠. 위의 것들이 적어지면 수행은 낮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수행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기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동기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럼 무엇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뭘 하고 싶은데 뭐 누군가가 떠올라서 또는 내 지금 상황이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조직심리학에서 이 직무 동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범주화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동기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선 개인 특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개인차 요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인들의 욕구 상태, 태도, 지각, 흥미, 경험, 포부 수준, 자존심,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개개인들마다 달라요. 그죠? 뭔가 넌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럴 때 포부 수준 같은 게 많이 작용하겠죠. 나는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목표는 뭐고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그 회사의 CEO까지 할 거야. 포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뭐 그냥 작은 기관에 들어가서 그냥 길고 길고 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난 일하다가 그냥 마치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건 좀 포부 수준이 낮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개인마다 사실은 다 틀립니다. 욕구 수준도 틀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도 틀리고 지각하는 정도도 다르고 흥미에 대한 부분 당연히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도 달라요. 자존심 수준도 다르죠. 또 뭔가에 대한 기대를 받거나 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차 요인들이 동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과 관련된 직무 특성, 그죠? 직무 특성, 과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냐, 아니면 단순한 기술을 요구하냐,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정체성, 일은 내가 맡고 있는 일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일을 내가 잘 해내면 회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는 정말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일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쉽고 어려운 정도, 난이도 이런 것들도 다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수행 과정, 그 일을 하는 거에 얼마나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자율성이 얼마나 부여되는 거냐,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부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가 자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백,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을 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그냥 피드백 없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죠. 효율성, 당연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동기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엔 조직 특성이에요. 조직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특성이겠죠. 그 기관의 특성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조직. 얘는 당연히 우리가 쭉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죠. 조직의 구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리더십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의사소통은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수평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조직 풍토, 뭐 조직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보상 체계, 뭐 요즘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호봉제인 조직도 많죠. 그냥 뭐 1년 1년 지나가기만 하면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일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받을 보수가 달라지는지, 그런 어떤 보상 체계도 굉장히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동기에. 구성원의 역할, 조직 목표, 구성원 참여도, 조직 크기, 당연히 이제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조직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은 모든 조직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죠. 비공식 집단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다음에 중고 집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의 영향도 동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요. 노동조합,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없었죠. 근데 이제 이재용 지금 이제 부회장이 그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뭐 법원에서 그 심판을 받을 때 회사도 바뀌겠다, 삼성도 바꾸겠다, 그러면서 노조 설립을 허가를 했고 공식적으로 노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노동조합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직 구성원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 조건, 뭐 물리적인 조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조명이 어느 정도 밝느냐, 조도와 관련된, 이거는 뭐 그 서부전기 회사에서 이 조도를 가지고 실험 연구를 했듯이 조명, 온도, 습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소음, 음악, 안전. 음악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회사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음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 계획, 이것도 사실은 그 동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무 시간이 어떠냐. 뭐 요즘은 52시간인가 그 근무 제한을 우리 국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건데, 그 외 시간을 일하면 이제 수당을 줘야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 일수. 요즘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4일 근무를 하는 곳들도 생겨났어요. 최근에
그 생겨난 기업들 중에 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기업 중에 토스라는 기업이 아마 그 새로 생겨난 그 토스뱅크죠. 그 다양한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근에 발족한 기업이에요. 토스뱅크 같은 데가 4일 근무, 4.5일인가를 하는 걸 공식적으로 굉장히 그 새로운 그 조직 운영 행태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찾아보면 정말 뭐 꿈의 직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겨울방학 그런 것도 운영한다고 그러고요. 뭐 그렇든 그런 새로운 근무 형태를 새로운 기업이다 보니까 또 젊은 CEO다 보니까 그런 걸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무 배정, 교대 유형 이건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뭐 3교대를 하느냐 2교대를 하느냐 그것들이 굉장히 또 형태가 다르죠. 휴식 시간을 얼마나 많이 쉬느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특성이라는 것은 뭐 경제 여건, 사회적 환경, 사회문화적 특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큰 포괄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개인 특성이나 직무 특성, 조직 특성, 작업 조건들은 다 동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동기 이론들에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이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이론. 이걸 이제 흔히 욕구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 이론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what, 어떤 욕구들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 욕구의 유형들, 욕구의 단계들을 가지고 얘기한 게 내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정 이론이다라는 것은 그런 욕구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how에 초점을 맞춘 게 과정 이론이에요. 내용 이론은 바로 what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이론들이 바로 내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 어떤 욕구를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작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게 내용 이론. 과정 이론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놓은 이론이 바로 과정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이론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동기 이론들도 더 많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 적용된 동기 이론들만 살펴보는 거니까 컨텐츠 시어리가 바로 내용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매슬로우 동기 이론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심리학에서 대가라고 불리우는 학자예요. 매슬로우. 굉장히 평생을 동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매슬로우. 단계 이론이죠. 너무나 유명하고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들을 동기 이론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산업 및 조직에도 적용되고요. 또 소비자 광고 심리학에도 단계 이론, 욕구 이론이 적용되고 있고요. 하여튼 사회 각 분야의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동기 이론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더프의 ERG 이론,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이 투팩터 시어리라고 하는 이요인 이론도 꽤 유명한 이론이고요. 이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또
우리 조직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쪽에도 또 응용되어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취동기 이론. 이 성취동기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다뤄지는 이론이죠. 이 성취동기 이론도 우리 조직심리학뿐만이 아니라 학습심리학, 학교심리학이라고 하는 여러 분야에 또 성취동기 이론이 많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론에서는 주로 What the needs that motivate people,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그런 욕구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니즈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사람들을 막 동기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뭐냐 이거죠. 특히 이제 보상수단 또는 내용. 물론 내적으로도 작동되어지지만 외적으로도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프로세스 시어리, 즉 과정 이론이에요.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동기가 동기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담스의 형평 이론이다라는 게 아주 오래전에 나와 있는 형평 이론이라는 것이고요. 공정성 이론은 벌써 우리가 조직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그죠? 공정성 이론도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정적 강화의 원리. 이거는 이제 학습에서 유래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정적 강화. 우리 인간들에게 강화를 시키는 강화물들도 있고, 그런 강화물들을 잘 활용하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강화를 시키면 동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강화의 원리. 그 다음에 기대 이론, expectancy theory라고 해서 이것도 꽤 유명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기대의 효과를 얘기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이론, 내적 동기 이론까지. 그죠? 이런 게 바로 과정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how other people motivated, 즉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화시킬 거냐,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내용 이론에서는 what이고 과정 이론에서는 how예요. 그래서 보상 관리 과정 또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과정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내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에요. 이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수업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론, 정말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욕구 위계 이론을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으로 딱 정립한 학자가 바로 매슬로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대단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미 지금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은 이러한 욕구들을 다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욕구들을 다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욕구들이 발현되는 거, 욕구가 발생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발생되지도 않고 충족시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구조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그린 것도 대단한 거죠. 즉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가지고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해놓은 거는 바로 충족을 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안전의 욕구로 올라가면 또 충족시키는 사람보다 충족 못 시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충족시키고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는 그나마 우리 인간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꼭 충족시켜야 될 욕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위 욕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결핍 욕구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핍되면 우리는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생존과 관련된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잖아요. 인간의 삶 자체를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식욕,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충족시켜주고 목마를 때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주는 식욕이에요. 성욕, 당연히 성욕이 있어야 우리는 종족 번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식욕과 성욕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거 확보 욕구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외부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 그런 육체적인 욕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면 사실은 누구나가 다 충족시키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꽤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전에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있잖아. 기아 난민들. 그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고 정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안전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것 또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충족시키고자 하고 충족시키고 있는 욕구에 해당돼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받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안전한 직장, 생계 보장. 이게 다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안전의 욕구하고도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안전의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리적 욕구보다는 적지만 꽤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여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체적, 전신적으로 보호된다는 것도 어떤 주거와 관련된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보험 같은 거 드는 것도 내가 나중에 병이 걸리면 치료비가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보험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금보험 이런 것도 뭐 일하는 것을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월급을 못 받으니까 연금을 받아서 내가 그나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안전의 욕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면 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죠. 사회적 욕구는 역시 또 이것도 인간이면 누구나 다 사회적 욕구를 어느 정도는 발현시키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그죠? 이 사회적 욕구라는 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교하는 거를 또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또는 배우자를 맡고 싶고, 자녀를 두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막 넓히고 싶은,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이런 욕구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오고 있지요. 하지만 이건 역시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에 소속되거나 또 자신이 그 집단에서 인정받는 것,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욕구, 또 다른 사람들과 친애를 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욕구 이론부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리가 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다음 시간까지 또 역시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